그래서 사회주의 정당이 통상은 재집권을 위해서 개량주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제 의회주의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 혁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서유럽과 같은 이러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적 방법은 현실에 맞지 않고 점진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그람시는 진지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된 나라에서는 사실은 합법적인 혁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기동전과 같은 러시아식 혁명을 지속한다는 거죠. 근데 서유럽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국이라 하더라도 비상사태죠. 박한 상태에는 어떤 대중투쟁이나 어떤 무력으로 인한 혁명이 가능한 조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광주 학살이다, 국민 저항권에 의한 이런 것들이 하고 또 대중적인 투쟁은 뭐 박근혜 퇴진이다, 윤석열 퇴진이다 이럴 때 대중적인 투쟁으로 집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서 범국민적인 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결국은 민주주의가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점진적인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평상시에는 진지전, 의회주의고 박한 시기에는 이 기동전, 혁명 전략이죠. 소비에트를 통한 무력적인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선택을 하고 정세에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현실에서 기동전과 진지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역량. 그러려면 당뿐만 아니라 노조 그리고 대중투쟁체인 소비에트가 잘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독일 3인당은 이런 그 개량주의로 갔지만 사실은 강령에는 혁명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강령 차원에서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무력혁명을 포기하고 의회를 통해서만 혁명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강령에는 혁명적인 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데 3인당의 지도부들은 3인당이 그런 계급 투쟁을 강화하고 혁명적인 정세가 오면은 그 혁명을 그때 가서 참여하고 또 평상시 혁명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혁명적인 정세와 상관없이 국가에 대해서 바로 직접 행동을 해서 혁명을 만드는 혁명이 되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건 맞지만 혁명적인 정세가 없는데 정당이 국가에 대한 직접 행동으로 혁명을 만드는 정당은 아니다. 그 카우치키가 중앙파죠. 박스의 제자라고 불린 카우치키도 3인당이 혁명적인 정당, 혁명을 항상 준비하는 정당이죠. 혁명적 정세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혁명을 적극적으로 일으키는 정당이 아니다. 3인당이 먼저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혁명적 정서가 됐을 때 혁명이 가능하다. 혁명적 대기주의로 여러한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다. 그럼 지금 윤석열인데 예를 들어서 경호처와 국수본 윤석열 체포를 통해서 서로 뭐 총격전을 해서 경호부대와 국방부대의 직할부대 그래서 내전 상태가 됐다. 뭐 이런 시기에 이런 혁명적 시기에는 어떤 국민 저항권을 행사를 통해서 또 무력혁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점진적인 의회주의로 전인적인 사회적인 개혁을 통한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80년대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국방부 합참에서 공군을 동원해가지고 전두환이 숨어있는 쿠데타를 땅에 숨어있는 경복궁 부대를 흡격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권력이죠. 중앙의 자본주의 국가 권력이 혼란에서 무너졌을 때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동전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진지전, 점진적인 사회 변화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동전과 진지전이 독일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에서 충돌이 일어났죠. 바로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그러한 막스주의파들은 1905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독일에서도 정치적 총파업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1905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전 어떤 그 국민들의 그 불만이 고조됐고 전쟁 때문에 생계도 되게 힘들었는데 전쟁에 이길 거라는데 전쟁이 패배하면서 민중들의 생활고 기하 이때도 1905년에도 그 부녀자들이죠. 주로 아줌마들이 이러한 생활고에 인해서 가족들이 굶어주기 때문에 이런 기아에 항의하면서 주로 기아에 항의할 때 아줌마들이 이제 냄비죠. 냄비를 두드리면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황제의 군대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학살이 일어났고 이거에 항의하면서 혁명으로 나간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전국적인 혁명적 상황이 없었는데 러시아 혁명에 자극받아서 이 막스주의파 일부가 정치적 총파업을 하라고 독일의 총연맹한테 일종의 지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총파업은 정세가 안 되는데 당이 노조에게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노조의 자율성에 반대하는 거라면서 당과 노조의 다수파는 그러한 막스주의파의 총파업 혁명 노선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혁명적 정세에서 지배계급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정세에 도움이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당과 노조가 혁명을 일으킨다면 국회의원들이 다 잡혀가겠죠. 또 당도 몰락하고 노조의 지도부도 다 잡혀가고 조합원들은 다 해고당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력의 반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혁명적 정세가 아닐 경우에 인위적으로 총파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과 러시아의 차이점이었는데 이 로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 미스가 있었다는 거죠. 1919년 로자의 혁명이 실패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와 상황이 다르다. 독일에서는 황제가 끝까지 저항했지만 러시아에서는 황제가 삼인당에게 권력을 넘겼다는 겁니다. 3인당이 집권했는데 3인당이 혁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집권했는데 혁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걸 집권해서 혁명적인 걸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수파들이 혁명에 반대했기 때문에 3인당의 지도부인 이러한 보수적인 3인당 지도부와 황제파가 힘을 합해서 여자를 진압을 해서 체포해서 재판 없이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나라에서 혁명을 했다고 가지고 혁명이 반드시 옆 나라로 파급되는 것은 아니다. 혁명적 정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3인당은 제2 인터내셔널이죠. 막스의 국제노동조합회 제1 인터내셔널 계승한 제2 인터내셔널의 3인당의 주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제2 인터내셔널은 2차 대전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전쟁 반대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반대하는 총파업을 하고 국제적인 연대파업이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어, 독일의 보수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야, 우리나라가 그 침공을 받을 때 니네는 전쟁에 반대할 거냐? 배신자다, 반란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3인당의 국회의원들이죠. 의원들이
일종의 반전 원칙을 1차 대전 직전까지 유지하면서 전쟁 예산이 들어있는 예산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3년에 1차 대전이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예산에 당의 입장인 직접세죠. 직접세는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직접 세금을 걷는 겁니다. 간접세는 반동적인 세금 제도지만 직접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일종의 사회주의적 정책 중에 하나죠.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방 예산에 동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반대 입장에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14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독일은 어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정 부분 인정이 돼서 독일 3인당과 독일 총연맹이 이미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반면 러시아는 당과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파쇼적인 황제 체제에 있다.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가 싸울 때 바로 이 독일의 당과 노조를 인정하는 이러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제 군주적인 러시아로부터 독일을 보호해야 된다. 조국을 방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 국제 발행 법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이죠. 그리고 전쟁에 결국은 동의하게 되는. 그래서 제2 인터내셔널의 주도 세력인 독일 3인당이 전쟁에 동의하면서 이 제2 인터내셔널에 속해 있던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들이죠. 전쟁에 동의하게 되면서 제2 인터내셔널이 이거에 반대하는 전쟁 찬성과 전쟁 반대에서 다수파가 전쟁의 정책에 찬성하게 되고 소수파가 반대하게 되면 결국 인터내셔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 반대하는 공산당과 전쟁에 찬성하는 3인당 계열로 쪼개지게 되는 과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라면 주로 창원에 군수공장이 많은데 우리 뭐 민주노총에서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무기를 중단하기 위해서 군수공장에서 파업을 하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죠. 오히려 무기 수출을 하면서 노동자나 자본가나 돈을 많이 버니까 그죠?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전쟁 반대 평화주의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다가왔을 때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남과 북이 전쟁이 나면 전쟁에 반대하는 정책을 하면서 민주노총이 정치적 총파업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할 수 있냐 봤을 때 만약 총파업을 하게 되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 잡혀가고 조합원들도 잡혀가고 단순히 잡혀가는 게 아니라 전쟁 때 파업을 하면 내란죄로 잡혀가고 조합원들은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실질적으로 총파업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국가기관, 자본주의 내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자본주의 안에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전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한다는 건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그러냐? 러시아는 원래부터 당과 노조가 비해법에 탄압을 받지 잃을 게 없는 거죠. 잃을 게 없다. 우리도 만약에 전두환이나 박정희 때 그런다면 어차피 이 전두환 박정희한테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많은 운동권들이 몇천 명, 최소 몇천 명 이상씩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만 명이 이렇게 경찰에 체포당하더라도 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민주를 총리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재국가 러시아로부터 독일을 지키자는 애국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전쟁에 반대하다가 전쟁에 찬성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전쟁의 참혹함이죠. 전쟁의 참혹함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다시 또 전쟁에 반대하는 그죠?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이 소수가 생겼고 이 소수들이 3인당에서 축출되거나 혹은 3인당을 탈당해서 독립 3인당이나 혹은 공산당이죠. 이렇게 됐는데 독립 3인당은 다시 이 3인당과 통합했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에 끝까지 반대하고 반란이죠. 쿠데타를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를 일으켰던 로자 룩셈부르크의 계열은 독일 공산당으로 되면서 완전히 독일 3인당과 관계를 끊었죠. 그래서 독일 3인당이 이 분열이 됩니다. 3인당 노동자당이 3인당과 공산당으로 이 공산당은 나중에 코민테른에 참여하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러시아식 혁명이 독일의 정세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수의 독일의 혁명가나 혁명의 지도부죠. 독일 3인당과 총연맹의 지도부는 러시아 혁명을 찬양한 게 아니라 러시아 혁명은 후진국 혁명이라는 거죠. 독일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 레닌이 혁명 이후에 재헌의회를 구성했다. 그 재헌의회를 소비에트로 강제적으로 해산시키는데 의회를 해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3인당은 러시아식 혁명에 반대합니다. 의회를 해산시켰다는 것은 독일에서는 자신들이 의원인데 스스 자기의 권력이죠. 의회 권력을 부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의 의회 해산에 대해서 카우츠키를 비롯해서 독일 3인당의 지도부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1차 대전 전에 러시아 혁명의 길과 유럽 혁명의 길은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셰비키의 러시아 혁명은 사회 혼란 행위고 국가를 전복하는 거다. 더군다나 3인당이 1차 대전에서 집권한 거죠.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인당이 황제와 타협을 해가지고 집권했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의 황제 보스파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혁명과 차이죠. 황제파들이 이 독일 3인당 지도부와 힘을 합쳐서 제국군대죠. 제국군대와 독일 3인당이 연합해서 스파르타쿠스 반란, 노자의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권당이 된 독일 3인당이 공화주의죠. 황제 시대가 무너진 후에 새로운 강령, 베르포르트 강령을 만들었고 이 강령에는 강령 내용 자체는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령이 주장한 대기업의 사회화라든가 대토지 소유자의 폐지, 토지개혁, 사회주의적인 강령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독일 3인당 자체가 집권당으로서 사회의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3인당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제1당의 유지가 되면서 집권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의 득표력, 선거에서 계속 득표를 확대해야 되니까 육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 뭐 농민들, 뭐 자영업자들 이런 계급 연합적인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당에서 민중정당 노선으로 천명을 한 거죠. 독일 3인당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사회당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노동자 계급이죠. 노동자당이죠. 노동자와 동맹을 한 농민이죠. 노동자 농민의 당. 더 나아가서 노동자 농민 빈민 양심적인 세력 민중의 당 민중당.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명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노동자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겠다는 그런 나중에는 이제 노동자를 아예 빼고 우리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육경화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소위 영국, 프랑스, 독일이죠. 자본주의가 발전한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바로 민주노동당도 이렇게 우병화를 거쳤다. 민주노동당은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갔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까지 갔고 국민 참여당하고 통합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노동자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겠다. 노동자라는 꼬리를 뗀 부분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겠다. 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석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병화하다가 결국은 군배지를 놓고 자기들끼리 충돌하죠.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분열이 되고 그 분열 이후에 이석기 사건으로 해산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